꺼지지 않는 과거의 불길을 가슴에 품고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한 남자, 강지혁, 제복의 명예 뒤에 거대한 탐욕과 비정한 야망을 숨긴 자, 최만식,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잔인한 운명의 순간, 두 남자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3분간 대기에 타들어가는 어린 생명 앞에서 그는 신념이 아닌 부패한 권력의 편에 선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그 비정한 명령이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줄은. 한 남자는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 생명을 구한다. 그의 헬멧에 기록된 3분의 진실은 이제 거대한 부패의 제국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진실에 다가설수록 보이지 않는 적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는 동료들의 침묵과 조직의 거대한 벽을 넘어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타락한 영웅은 자신의 죄가 만천에 드러났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진실의 불꽃은 과연 절망을 태우고 새로운 희망의 새벽을 밝힐 수 있을까? 내 아비가 조국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것처럼 너도 대한민국의 법을 팔아넘기는 거냐?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더러운 피로 감히 이 신성한 법복을 더럽히지 마. 우태민의 추악한 폭언은 법정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독액처럼 퍼져나갔다. 그가 뱉어낸 탈북자라는 단어는 류서연이 지난 15년간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던 주홍글씨였다.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아픈 과거를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잔인하게 헤집어 놓았다. 법정은 경악과 혼돈으로 마비되었다. 하지만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류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지워진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오히려 차가운 환희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래, 우태민, 더 소리쳐봐. 내 그 오만함, 내 그 추악한 편견,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고 앞으로 너를 파멸시킬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마침내 그녀가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렸다. 툭, 툭, 작은 소리가 법정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우태민 검사,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당신은 방금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관의 인격을 살해했으며 무엇보다 이 나라의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에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여 감치 20일을 명한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서 뱉은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법정 모독죄와는 별개로 당신의 검사로서의 자격과 당신 가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땅 그녀의 판결 망치가 전쟁의 시작을 알리듯 단호하게 내리쳐졌다. 우태민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 류서연은 홀로 재판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법복 아래에 숨겨두었던 낡은 은색 로켓을 꺼내 들었다. 로켓 안에는 사진 대신 류진혁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아버지, 보셨어요? 그녀의 나직한 속삭임이 텅 빈 법정에 울렸다. 이제 저들의 위선과 거짓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화염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포효했다. 검붉은 불길이 낡은 건물의 창문을 집어삼키고 밤하늘을 향해 죄악의 혀를 날름거렸다. 매캐한 연기와 비명,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서울의 밤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화재 현장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겨우 닿는 가파른 언덕 위의 달동네였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집들이 개미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세상의 그늘 같은 곳, 그 지옥의 한가운데 강지혁 소방관이 있었다. 그는 전직 UDT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이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그의 눈빛은 혼돈 속에서도 목표를 놓치지 않는 맹금류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온몸의 세포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훈련되어 있었다. 생명을 구하는 것. 그때 한 여인이 경찰 통제선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 그녀는 검댕으로 얼룩진 얼굴로 지혁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다. 내 아이가, 우리 민수가 저기 2층에 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은 이미 화마의 아가리 속으로 거의 빨려 들어간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2층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언제 구조물이 붕괴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진입이었다. 하지만 강지혁에게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훈련, 그의 본능, 그의 존재 이유가 그에게 명령했다. 들어가라. 그는 즉시 산소통을 점검하고 손에 도끼를 고쳐 쥐었다. 그가 출입문을 향해 돌진하려는 순간이었다. 누군가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현장 지휘관인 최만식 소방서장이었다. 그는 화마가 날뛰는 최전선에서 몇 걸음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권위적인 모습으로 지휘를 하고 있었다. 강지혁 대원, 지금 뭐 하는 건가? 최 서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서장님, 아이가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혁이 다급하게 외쳤다. 성급하게 굴지 마. 저 건물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어. 무엇보다 대원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모든 구조팀, 현 시간부로 3분간 진입을 보류한다. 구조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실시해 3분 그 불지옥 속에서 3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영겁의 시간이었다. 지혁은 구조 안전성 평가라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관료주의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최 서장의 눈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에서 신중함이 아닌 어떤 차갑고 의도적인 무관심을 읽었다. 아이 엄마의 절규는 이제 비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건물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 위태로운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혁은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헬멧 옆에 달린 작은 버튼을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눌렀다. 헬멧에 장착된 보디캠이 녹화 상태로 바뀌는 작은 신호음이 울렸다. 그는 최 서장을 향해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목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불타는 건물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저 아이의 목숨은 저희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는 최 서장의 손을 뿌리치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분노의 찬고함을 무시한 채 화염 속으로 돌진했다. 그는 도끼로 낡은 문을 부수고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사라졌다. 건물 내부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숨막히는 연기, 살을 태울 듯한 열기,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건물이 무너지는 굉음. 지역은 UDT 시절 연마했던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기술을 이용해 장애물들을 헤쳐나갔다. 그는 단순한 소방관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던져진 전사였다. 그는 마침내 2층의 한 방에서 무너진 가구 밑에 깔려 의식을 잃은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그가 아이를 안고 탈출하려는 순간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아래층으로 추락했다. 그의 팔과 등 위로
불타는 파편들이 쏟아져 내렸다. 잠시 후 강지혁이 지옥의 문을 다시 열고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몸만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영희 속에서 걸어 나왔다. 마치 신화 속 영웅처럼 그는 기다리고 있던 구급대원에게 아이를 넘겼다. 아이 엄마의 울음소리가 이번에는 안도의 울음소리가 되어 현장에 울려 퍼졌다. 동료 소방관들은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혁은 탈진과 부상으로 한쪽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때 최만식 서장이 그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나 자랑스러움이 아닌 순수한 얼음 같은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밤을 삼킬 듯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진짜 전쟁은 바로 지금 이 두 남자 사이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의 헬멧 카메라는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팔과 등에 감긴 붕대의 뻐근한 감촉이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구급대원 윤서아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며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정신이 드세요. 화상이 깊지 않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혁의 첫 질문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괜찮습니까? 그의 질문에 서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네, 강지혁 대원님 덕분에 민수라는 아이 지금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중입니다. 대원님은 지금 온 세상이 주목하는 영웅이 되셨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씁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최만식 서장님께서 명령 불복종을 사유로 대원님에 대한 정식 징계위원회를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영웅과 징계 대상, 극과 극의 평가는 이 사건의 이면에 거대한 부조리가 숨어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서아가 떠난 후 지혁은 홀로 병실에 남았다. 그는 언론의 찬사나 징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화재 현장에서 마주했던 최 서장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베테랑 지휘관이 구조의 황금 시간을 허비하라는 그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렸던 이유,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그 건물이 더 타오르기를, 그 안의 아이가 죽기를 바라는 것만 같았다. 왜? 그 질문의 끝에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지갑 속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소방관 제복을 입고 어린 아들을 목말 태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 그의 아버지, 강태준이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는 순간 그의 기억은 15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의 화염 속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회상 15년 전 꺼지지 않은 불씨, 강지혁의 아버지 강태준은 전설적인 소방관이었다. 그는 동료들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대장이었고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웅이었다. 그는 어린 지혁에게 늘 말했다. 지혁아, 소방관의 제복이 무거운 이유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에 대한 책임이 담겨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거다. 하지만 그의 그 강직한 신념은 종종 부패한 현실과 부딪혔다. 당시 젊고 야심만만했던 최만식 팀장은 그런 강태준 대장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어느 날 일싱그룹의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조사 보고서를 두고 두 사람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최 팀장, 당신 눈에는 저게 단순 누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나 이건 명백한 방화야. 일싱그룹이 자신들의 회계 부정을 덮기 위해 증거를 없애려고 벌인 짓이라고
강태준 대장은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최만식은 그의 주장을 묵살했다. 선배님, 증거도 없는 섣부른 추측은 위험합니다. 괜히 힘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조직 전체가 다칩니다. 최만식은 서둘러 사건을 단순 사고로 종결시켰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일싱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몇 주 후, 또 다른 일싱그룹의 화학약품 창고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강태준 대장의 팀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내부에 작업자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망설임 없이 팀을 이끌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건물 중앙에 진입한 순간 비어 있어야 할 약품 저장 구역에서 예기치 못한 거대한 2차 폭발이 일어났다.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강태준 대장은 그 자리에서 순직했다. 사건의 조사를 맡은 것은 공교롭게도 최만식이었다. 그는 폭발의 원인이 노후된 화학약품의 자연 발화로 인한 사고였다고 서둘러 결론 내렸다. 그는 동료를 잃은 영웅에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린 무모한 지휘관으로 둔갑한 강태준의 명예를 조금도 지켜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어린 지혁은 보았다. 최만식이 일싱그룹의 임원들과 어두운 곳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그 순간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의 불씨가 심어졌다. 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다시 현재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난 강지혁의 손이 주먹으로 굳게 쥐어져 있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았던 의심이 어젯밤의 사건으로 인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15년 전 최만식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일싱그룹의 방화 사건을 은폐했다. 그리고 지금 최만식은 일싱그룹이 재개발하려는 달동네의 건물이 불타도록 아이의 목숨을 외면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두 개의 화염은 하나의 진실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그의 숙명과 눈앞의 부정의에 맞서 싸우려는 소방관으로서의 사명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 윤서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살피다가 그의 얼굴에 서린 차가운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 강지혁 대원님, 그날 현장에서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최 서장님의 그 이상한 명령, 절대로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만약 대원님의 싸움에 증인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외로운 싸움에 첫 번째 동지가 나타난 순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대신 말없이 하지만 깊은 신뢰를 담아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의 싸움은 이제 현재의 불의에 맞서는 싸움과 함께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강지혁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자신의 작고 스파르탄적인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집에는 불필요한 장식품 하나 없었다. 오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와 벽 한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소방관 제복만이 그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는 선반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헬멧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작은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는 카드를 노트북에 삽입하고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은 지옥의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포효하는 불길, 비명,
그리고 절박한 무전소리. 그러다 그 순간이 왔다. 카메라의 시야 안으로 최만식 서장의 얼굴이 들어왔다. 헬멧에 내장된 고성능 마이크는 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강지혁 대원, 뭐 하는 건가? 구조팀 진입은 3분간 보류한다. 구조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실시해. 그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최 서장의 명령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 청문회에 제출할 증거가 아니었다. 어쩌면 살인 미수에 가까운 중대한 범죄 행위의 기록이었다. 지역은 알고 있었다. 이 증거를 소방서 내부 감찰과에 제출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짓이라는 것을 최 서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들은 이 증거를 분실시키거나 편집해버릴 것이 분명했다. 경찰 역시 일시그룹과 유착된 그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리 없었다. 그에게는 부패한 시스템 밖에서 움직이는 무기가 필요했다. 바로 여론이었다. 그는 최근 불이 났던 바로 그 달동네의 재개발 문제를 심층 취재했던 한 기사를 떠올렸다. 파수꾼이라는 작은 독립 언론사 소속의 김수진 기자가 쓴 날카롭고 용감한 기사였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군대 경험은 그에게 정면 돌파가 아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낡은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김수진 기자는 30 초반에 날카로운 눈빛과 냉소적인 말투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부패를 보아왔기에 쉽게 감동하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이 영웅 소방관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지역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늘어놓는 대신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3분짜리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을 보는 동안 김수진의 냉소적인 표정이 서서히 변해갔다. 놀라움, 그리고 전문적인 흥분, 마지막으로 차가운 분노. 그녀는 베테랑 기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영상이 가진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소방서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왜 하필 3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불이 난 곳이 그 건물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정보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김수진은 달동네의 상황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일신그룹의 폭력적인 재개발 방식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해왔다. 불이 난 건물은 그 동네의 상징적인 커뮤니티 센터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주민들은 일신그룹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그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인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오래된 서류들을 바로 그 건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화재는 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이어서 지역이 자신의 정보를 꺼내놓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1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신그룹의 창고 화재 사건과 당시 그 사건을 의심스럽게 종결시켰던 최만식에 대해서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화재는 방화였다. 일신그룹이 소송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저지른, 그리고 최만식 서장의 3분 대기 명령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었다. 화재가 확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명백한 공범 행위였다. 그는 일신그룹을 위해
아이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잡았던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는 동기와 범행의 증거,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가 모두 있었다. 그들은 동맹을 맺었다. 그들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될 터였다. 첫째, 현재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 김수진은 헬멧캠 영상을 중심으로 탐사 보도를 준비하기로 했다. 둘째,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들은 이번 스캔들을 지렛대 삼아 15년 전 강지혁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이끌어내야만 했다. 회의를 마치고 찻집을 나서는 강지혁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를 위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힘없는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소방관 제복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가 조용한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의 옆에 멈춰 섰다. 짙게 선팅된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안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양복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위협적인 행동 대신 부드럽지만 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혁 소방관님, 영웅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역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하지만 어떤 영웅들은 너무 일찍 죽더군요. 15년 전 당신의 아버님처럼 말입니다. 세단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지혁은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적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되었다. 강지혁이 퇴원한 소방서는 그가 알던 곳이 아니었다. 동료들의 눈빛에는 존경 대신 어색한 회피와 보이지 않는 벽이 서려 있었다.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던 화염보다 그를 고립시키는 조직의 침묵이 더 차갑고 무서웠다. 곧 그에게 공식적인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었다. 죄목은 상관명령 불복종, 동료 대원의 안전위협, 그리고 독단적 행동으로 인한 작전 혼선이었다. 영웅을 하루아침에 문제아로 둔갑시키는 권력의 잔인한 필체였다. 최만식 서장은 전 대원이 모인 아침 조회에서 지역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향한 말임을 알 수 있는 연설을 했다. 소방 조직의 근간은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다. 개인의 영웅 심리가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명령은 그것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여도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최선의 판단이다.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조직 전체에 대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다. 그의 연설은 강지혁의 편에 서는 자는 누구든 반역자로 간주하겠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침묵의 벽은 그렇게 쌓아 올려졌다. 지혁은 그날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을 찾아가 증언을 부탁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가 존경했던 노련한 선배 대원은 그날은 워낙 정신이 없어서 무전소리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네 라며 등을 돌렸다. 함께 구급 활동을 했던 젊은 대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지역 선배님 편에 섰다가는 소방복벗을 각오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 서장님 라인 사람들이 계속 저희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되어줄 수 있었던 구급대원 윤서아 역시 최 서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압박을 받은 후였다. 서장님께서 직접 절 부르셨어요. 그날 현장이 워낙 혼란스러워서 제가 무언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
징계위원회에서 증언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하시더군요. 그건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조직은 거대한 생물처럼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이물질인 강지혁을 밀어내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최만식과 일신그룹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그를 향한 교묘한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 그들이 매수한 몇몇 언론사는 강지혁을 영웅심리에 취한 무모한 소방관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그를 통제불능의 영웅주의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UDT 경력마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군대물이 덜 빠진 조직의 룰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대원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그들의 목표는 강지혁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헬멧캠 영상의 신빙성을 미리 깎아내리는 것이었다. 대중이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영상은 범죄의 증거가 아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자의 망상으로 치부될 터였다. 고립되고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강지혁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김수진 기자 그리고 윤서아와 함께 방역을 준비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들은 최만식의 완벽해 보이는 갑옷에도 반드시 균열이 존재할 것이라 믿었다. 김수진 기자의 취재망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최만식 서장의 아들이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으며 그 빚과 유학 비용이 그의 공무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들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지역은 소방서 한쪽에 마련된 순직한 소방관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찾았다. 수많은 영웅들의 이름 속에서 그는 아버지 강태준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어루만지며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던 이 제복이 지금은 너무나 무겁고 버겁습니다. 제가 과연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가 깊은 무력감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윤서아였다. 그녀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혼자가 아니에요. 지혁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대원님이 아닌 그의 이름으로 불렀다. 징계위원회에서. 저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겁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제복을 벗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녀의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그의 꺼져가던 투지를 다시 불태웠다. 바로 그날 밤 김수진 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최만식의 검은 돈의 출처를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최만식의 아들에게 흘러 들어간 돈은 청소년 소방인재 육성재단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을 통해 세탁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최대 후원 기업은 바로 일신그룹이었다. 최만식의 개인적인 비리와 거대 기업인 일신그룹을 잇는 구체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견고한 침묵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찾았어요. 강지혁 씨. 수화기 너머로. 김수진 기자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울렸다. 그 더러운 돈의 꼬리를 우리가 마침내 잡았어요. 수세에 몰려있던 그들의 싸움은 이제 방역의 서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강지혁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만식 서장과 일신그룹이 뿌린 악의적인 소문들로 여론은 무모한 영웅에 대한 비판적인 기류로 서서히 돌아서고 있었다.
소방서 내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최 서장은 징계위원회 증인으로 나설 대원들을 따로 불러 모아 조직의 명예를 운운하며 사실상의 증언 코칭을 마친 상태였다. 그 압박의 중심에는 이제 막 소방관으로 임용된 신입 이민준 대원이 있었다. 그는 불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던 강지혁의 그 뒷모습을 경외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청년이었다. 그의 심장은 자신이 굳게 믿었던 정의와 조직의 비정한 현실 사이에서 매일 밤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거짓 증언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방에 걸린 깨끗한 소방관 제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꿈이었고 그의 자부심이었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평생을 공장에서 정직하게 일해 온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들아, 밥은 굶어도 거짓말은 하고 사는 거 아니다. 네가 입은 그 제복의 무게, 단 한순간도 잊지 마라. 아버지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민준의 흔들리던 양심의 불을 지폈다. 그는 더 이상 비겁자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대포폰을 이용해 강지혁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늦은 밤 인적이 끊긴 한강의 낡은 다리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민준은 금방이라도 누가 나타날까봐 겁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지혁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서장님과 다른 선배들이 저희 모두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선배님이 영웅심리에 취해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혁은 그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였다.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공포의 무게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찮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냥 진실을 말해줄 용기만 내주면 돼. 그 순간 민주는 그동안 자신의 목을 짓누르고 있던 가장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증거였다. 선배님, 그날 불이 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일싱그룹의 철거 용역업체 로고가 붙은 트럭 한 대가 불이 난 그 건물 뒤편에 좁은 골목에서 황급히 빠져나가는 걸요. 그때는 그냥 철거 준비 때문에 온 건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이상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그 건물에는 주민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불을 지르러 온 게 틀림없습니다. 이민준의 증언은 그들의 모든 추측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달동네의 화재는 방화였다. 소송 증거를 없애고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일싱그룹이 저지른 계획적인 범죄, 그리고 최만식의 3분 대기 명령은 그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성공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살인 미수의 공모 행위였던 것이다. 지혁은 즉시 이 사실을 김수진 기자와 윤서에게 알렸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세 개의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다. 최만식의 범죄 명령이 담긴 헬멧캠 영상, 그의 부패 동기를 입증하는 검은 돈의 흐름, 그리고 방화의 실체를 증명할 살아있는 증인.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이민준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가 적에게 노출되기 전에 그를 보호해야만 했다. 그들은 조민혁 변호사에게 연락해 민준을 위한 법률적 보호와 안전 가옥을 마련했다. 최만식과 일싱그룹 역시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들은 징계위원회 날짜를 갑자기 앞당기며 지혁의 팀이 방역할 시간을 빼앗으려 했다.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날 밤, 최만식은 소방서에서 마지막으로 지혁과 독대했다.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노골적인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혁,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조용히 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 바닥을 떠나라. 여기서 더 시끄럽게 굴면 너만 다치는 게 아닐 거다. 네 옆에 있는 그 애송이, 그리고 네 뒤를 봐주는 그 기자 계집까지. 전부 다. 지혁은 그의 협박에 차가운 미소로 답했다. 걱정 마시죠. 서장님, 내일 아주 시끄러워질 테니까요. 당신의 그 더러운 제복을 제 손으로 직접 벗겨드릴 생각입니다. 그날 밤, 강지혁의 비밀 아지트, 지혁과 김수진, 윤서아, 그리고 조민혁 변호사가 굳은 얼굴의 이민준과 함께 마지막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했다. 징계위원회를 최만식의 처형장으로 만드는 것. 그들은 최만식이 준비한 거짓 증인들이 모든 거짓말을 쏟아내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 이민준이라는 증인을 등장시키고 돈의 흐름을 폭로하고 마지막으로 헬멧캠 영상을 공개하여 그의 모든 위선을 만천에 드러낼 작정이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그들의 눈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혁은 긴장으로 굳어있는 이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아, 두려운 거 안다. 하지만 내일 우리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다. 소방관으로서 우리가 처음부터 했어야 할 당연한 일을 하는 거야.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하고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 그의 말에 민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길고 길었던 싸움에 마지막 전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강지혁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소방본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최만식 서장의 인맥이거나 조직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고위 간부들이었다. 그들은 강지혁을 영웅이 아닌 조직의 위계를 뒤흔든 위험한 이단아로 보고 있었다. 이곳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닌 그를 처형하기 위해 마련된 무대였다. 강지혁은 정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굳건히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변호사 조민혁과 증인으로 참석한 윤서아가 침통한 얼굴로 함께했다. 최만식 서장은 슬픔에 잠긴 선배의 가면을 쓴 채 위원장 옆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 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최 서장의 입맛에 맞게 훈련된 증인들이 차례로 나섰다. 그들은 그날 현장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최 서장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설령 그런 명령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강지혁의 단독 행동이 오히려 구조활동에 혼선을 주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고 입을 모아 그를 비난했다. 거짓의 벽은 견고했다. 최만식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마침내 강지혁 측의 변론 시간이 되었다. 조민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첫 번째 증인은 윤서아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자신이 최 서장 바로 옆에서 3분간 진입을 보류한다는 그의 명령을 똑똑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구급대원으로서의 전문적인 소견으로 그 3분이라는 시간이 아이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시간이었음을 역설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견고했던 거짓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을 냈다. 그리고 조민혁 변호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검찰 측 증인 명단에 있던 이민준 대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내가 술렁였다. 최 서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최 서장의 살기 어린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선서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최 서장 측으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동료들이 어떤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는지를,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날 자신이 목격했던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화재 직전, 일신그룹의 철거 용역 트럭이 불이 난 건물 뒤편에서 황급히 빠져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방화였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위원회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서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저놈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혁에게 매수된 게 틀림없습니다. 위원장님, 당장 저놈을 위증죄로 체포해야 합니다. 최 서장이 미친 듯이 발악하는 바로 그 순간, 조민혁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원장님, 피고인 강지혁의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리고 파일을 재생했다. 강지혁의 헬멧캠 영상이었다. 회의장 전체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3분간의 지옥을 목격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엄마의 절규,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서는 최만식의 차가운 얼굴과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명백한 3분 대기 명령. 그것은 그 어떤 거짓으로도 덮을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기록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최만식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김수진 기자의 파수꾼에서 그들의 마지막 방역을 알리는 기사를 송출한 것이다. 기사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 안에는 헬멧캠 영상과 이민준의 인터뷰, 일신그룹과의 검은 돈 거래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15년 전 강지혁의 아버지 강태준 소방관의 의문스러운 순직 사건과 연결짓는 치밀한 탐사 보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소방관의 징계위원회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부패의 고리가 온 세상 앞에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넋이 나간 얼굴로 망치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순간, 회의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소방서 내부 감찰팀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 수사팀이었다. 수사팀장은 혼란을 뚫고 망견자실에 있는 최만식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차가운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최만식 씨, 당신을 살인미수, 증거인멸, 방화공모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끌려나가던 그의 눈이 멀리 서 있는 강지혁의 눈과 마주쳤다. 강지혁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증오의 감정은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찾아온 무겁고 장엄한 정의의 무게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지혁은 품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준 동료 이민준과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그가 홀로 싸워왔던 외로운 불길은 꺼졌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진실과 정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불꽃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그 회의실은 몇 달 후 세기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소방 게이트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은 최만식과 일신그룹의 추악한 유착 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의 단면을 드러내며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재판 과정에서
15년 전 강태준 소방관의 순직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강태준은 당시 최만식과 일신그룹의 방화 및 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 고발 보고서를 준비 중이었다. 이를 눈치챈 일신그룹은 최만식과 공모하여 두 번째 창고 화재를 계획적인 폭발 사고로 위장했다. 그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 한 명의 영웅을 살해하고 그의 명예에 무모한 지휘관이라는 오명을 씌웠던 것이다. 최만식은 그 대가로 평생의 부와 명예를 보장받았다. 법의 심판은 엄중했다. 이태성 부회장은 살인교사 및 방화, 횡령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만식 역시 15년 전에 살인 공모 혐의와 최근에 살인 미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은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용기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방 조직에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부패를 감시하고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독립적인 시민감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모든 혐의를 벗고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강지혁에게 소방청은 본청의 고위 행정직 자리를 제안했다. 편안하고 명예로운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제 자리는 책상 앞이 아니라 화염속입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조직의 창설을 제안했다. 최정예 대원들로 구성된 특수구조 및 직무감찰 태스크포스. 가장 위험한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고 동시에 조직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칼날 같은 조직이었다.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그 새로운 조직의 초대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팀원으로 망설임 없이 양심의 편에 섰던 젊은 소방관 이민준을 선택했다. 그의 개인적인 삶에도 새로운 관계들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는 조민혁 변호사와 김수진 기자와 함께 작은 술자리를 가졌다. 김수진 기자는 이번 특종 보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강지혁 씨 같은 분이 있는 한 저 같은 기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신념을 공유하는 평생의 동지가 되었다. 그와 윤서아의 관계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랑으로 발전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의 곁을 지켰다. 서아 씨가 아니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의 싸움에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지혁 씨 덕분에 제복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피어났기에 그 어떤 말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강지혁은 새로 지급된 특수구조대의 검은 제복을 입고 한 아이를 찾아갔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해냈던 아이, 민수였다. 달동네는 이제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개발이 결정되어 있었다. 민수와 그의 어머니는 후원재단의 도움으로 작고 깨끗한 새 집으로 이사한 후였다. 민수는 화상의 흉터가 조금 남아 있었지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를 맞았다. 아이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수는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장을 수줍게 그에게 내밀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안고 나오는 커다란 소방관의 모습이었다. 지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약속이었다. 민수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이 세상 그 어떤 불길 속에서도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을 거야.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니까 아저씨와 아저씨의 동료들이
너와 같은 아이들이 매일 밤한 신시태 잠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는 국화꽃 한 다발과 민수가 그려준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아주었다. 그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아버지의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동료로서 그는 언덕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지난 모든 시간의 아픔과 분노가 잿더미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로 정의와 용기,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